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기체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다. KF-21이라는 이름이 점점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이 전투기가 단순한 조립품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부품 상당수를 외국에 의존한 상태에서 조립 수준에 머무른다. 반면 한국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기체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판을 흔드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바로 엔진 문제가 있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엔진은 속도를 결정하고 기동성을 만들며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을 좌우한다. 더 중요한 건 엔진이 곧 국가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 전투기는 언제든 정치와 외교의 인질이 된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라도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고 상황이 바뀌면 정비와 업그레이드조차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항공 강국들은 마지막까지 엔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지금 KF-21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미 실전에서 수없이 검증된 엔진이고 개발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전투기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영구적인 해답은 아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KF-21은 완전한 독립 전투기가 될 수 없다. 엔진이 외국에 묵힌 전투기는 언제나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던진 질문은 명확하다. 더 나은 엔진을 하나 더 사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게임의 규칙을 바꿀 것인가? 여기서 한국은 후자를 택했다. 단순히 기존 엔진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도 모르는 게 아니다.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의 최종 보스라고 불릴 만큼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쌓아 올린 데이터와 실패의 역사가 없다면 접근조차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길로 들어선 이유는 분명하다.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KF-21 개발 초기 한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전투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은 끝내 넘겨받지 못했다. 그 순간 한국은 깨달았다.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이후 선택은 단 하나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손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실증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됐다. 종이 위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날리고 실제로 문제를 터뜨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기체가 생겼다는 점은 결정적이다.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데이터다. 실패 없이 성공은 없다. KF-21은 바로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무대를 한국에 제공했다. 지금 한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엔진 구상은 단기 성과를 노린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건 10년 단위의 싸움이고 항공산업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엔진 하나를 국산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 소재 공정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손에 쥐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이 성공하면 KF-21은 완전히 다른 전투기가 된다. 반대로 실패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KF-21 엔진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항공산업의 다음 30년이 결정된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KF-21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로 들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이미 잘 돌아가는 엔진이 있는데 왜 굳이 위험한 국산 엔진 개발에 집착하느냐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합리적인 질문처럼 보인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은 출력 안정성, 신뢰성 모두 검증된 장비다. 실제 운용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전투기를 단순한 기계로만 바라보는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있다. 전투기 엔진은 성능 장비이기 이전에 정치 장비다. 외국산 엔진을 쓰는 순간 전투기는 자동으로 국제 규제 체계 안에 들어간다. 수출하려면 승인 받아야 하고 개량하려면 협의가 필요하며 상황이 나빠지면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반복된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기체를 만들어도 엔진이 외국 손에 있는 순간 결정권은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 KF-21이 겨냥하는 시장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바로 드러난다. KF-21은 초고가 전략 자산이 아니라 중형 다목적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 시장의 고객들은
대부분 정치적 제약을 싫어한다.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운용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엔진이 외국산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체를 팔아도 엔진에서 막히면 계약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이건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다. 그래서 F414 엔진은 KF-21에게 필요했던 과도기적 선택이지 최종 해답은 아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날리기 위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더 중요한 건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KF-21의 다음 단계가 아예 막혀버린다는 점이다. 성능, 개량형 블럭, 업그레이드, 추가 무장 통합, 항속거리 확장, 이런 모든 논의가 엔진에서 멈춘다. 심장은 그대로 두고 근육만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선택한 방향이 흥미롭다. 보통은 기존 엔진을 조금 더 강한 엔진으로 교체하는 길을 택한다. 출력이 조금 더 높은 모델을 사오거나 개량형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만든 엔진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구조에서는 기술 격차를 줄일 수는 있어도 절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이 노리는 것은 단순 대체가 아니라 도약이다. 지금 거론되는 차세대 엔진 구상은 현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을 그대로 베끼는 접근이 아니다. 구조 개념부터 다르게 가겠다는 방향이다. 이게 바로 많은 나라들이 주저했던 이유다. 전투기 엔진은 기존 틀 안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것도 버거운데 아예 새로운 개념을 시도하는 건 실패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하나의 계산을 했다. 이미 선진국들이 실패를 통해 피해야 할 길은 대부분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면 완전히 무모한 도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KF-21이라는 실증 기체가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이론만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영역을 실제 비행시험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은 단기간에 완성형 엔진을 뽑아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단계별 축적을 선택했다. 핵심 부품 하나씩 기술을 확보하고 제어 시스템과 소재 공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기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는 오히려 이게 전공법이다. 지금 KF-21 엔진 논의의 본질은 성능 수치가 아니다. 몇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통제하느냐다. 한국은 이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다. 이 선택이 성공하면 KF-21은 단순히 잘 만든 전투기가 아니라 진짜 독립된 전투기가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왜 전투기 엔진이 항공기술의 끝판왕으로 불리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 엔진을 단순히 출력이 센 기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극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복합 기술의 집합체다. 높은 추력, 높은 효율, 낮은 무게, 긴 수명 안정성, 이 5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간 설계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면 전투기 엔진이 아니라 그저 강한 산업용 터빈에 불과해진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고압 터빈 구간이다. 이 영역은 온도와 회전수가 동시에 극한으로 치닫는 구간이다. 수천 도에 가까운 고온 환경에서 초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사이클을 버텨야 한다. 여기서 쓰이는 터빈 블레이드와 디스크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다. 미세한 합금 성분 차이 하나가 수명과 안전성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용 초내열 합금은 논문으로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수십 년간 실패를 통해 쌓인 데이터가 없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이 등장한다. 결정립 경계를 없애 균열 발생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기술이 이론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공정 자체가 거의 예술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응고속도, 온도, 분포, 불순물 관리 중 하나만 틀어져도 전부 폐기다. 한두 개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것과 수백 개를 같은 품질로 양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진짜 승부는 설계보다 제조에서 갈린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코팅 기술이 더해진다. 터빈 블레이드는 합금만으로 버티지 않는다. 열차폐 코팅과 산화방지 코팅이 다층으로 입혀져야 한다. 이 코팅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면 운용 중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순간 금속은 고온에 직접 노출되고 수명은 급격히 줄어든다. 코팅 두께, 밀착력, 열팽창 특성까지 전부 맞아야 한다. 이 과정 역시 단순한 재료 문제가 아니라 공정 품질 관리의 싸움이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냉각이다. 내열 합금이면 그냥 뜨거운 걸 버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냉각 없이는 단 몇 초도 버티지 못한다. 터빈 블레이드 내부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냉각 통로가 복잡하게 뚫려있고 표면에는 필름 냉각 구멍이 정교하게 배치된다. 문제는 냉각을 늘리면 안전해지지만 성능이 떨어지고 냉각을 줄이면 성능은 좋아지지만
수명이 급감한다는 점이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엔진 회사들의 생존 기술이다. 앞쪽으로 오면 고압 압축기가 기다린다. 이곳은 공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압축해야 하는 구간이다. 압축비를 높이려면 블레이드 형상을 공격적으로 설계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지나 실속 위험이 커진다. 전투기는 급가속 급기동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이 요구된다. 블레이드 형상 간극 관리가 변 베인 제어 로직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 연소기 구간은 또 다른 지옥이다. 연료와 공기를 완벽하게 섞어 고르게 태워야 하면서 동시에 온도 분포가 균일해야 한다. 특정 지점만 과열되는 핫스팟이 생기면 터빈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에 연소 불안정까지 겹치면 진동이 발생하고 구조공진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그래서 연소기 설계는 효율과 안정성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다. 뒤쪽의 애프터버너와 노즐 역시 만만하지 않다. 애프터버너는 추력을 크게 끌어올려주지만 그만큼 열과 구조 스트레스를 몰아준다. 켰다 껐다 하는 과정에서도 부드러운 전환이 필요하고 장시간 사용해도 내구가 유지돼야 한다. 노즐은 출력 상태에 따라 면적을 바꾸며 작동하는데 고온 환경에서 움직이는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설계 난이도가 매우 높다. 여기까지 오면 엔진 전체에서 겪은 모든 난제가 다시 반복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마지막 퍼즐이 전자 제어다. 전투기 엔진의 두뇌라 불리는 제어 시스템은 연료 분사량 회전수 제한 온도 관리, 서지 방지까지 모든 판단을 실시간으로 내려야 한다. 중요한 건 정상 상태가 아니라 극한 상황이다. 급기동 중 조건이 급변해도 실수 없이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엔진 시험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투기 엔진 개발이 왜 소수 국가만의 영역으로 남아있는지 분명해진다. 이건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시간과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역량이 동시에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이 다시 한번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이제 시선을 기술에서 전략으로 옮겨야 한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취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엔진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비행체를 더 빠르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그 나라가 어느 선까지 독립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은 항상 외교와 정치의 한가운데에 놓인다. 지금 한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엔진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 보면 기술 개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의 구조를 건드리는 행위다. 엔진을 사립하는 순간 전투기의 운용 개념 수출 전략, 군사 외교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 KF-21이 단순한 중형 전투기에서 벗어나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지점도 바로 이 순간이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 엔진 자립은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성능 부족이 아니다. 정치적 통제다. 언제 승인 문제가 터질지, 언제 부품 공급이 막힐지, 언제 업그레이드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계약을 망설이게 만든다. 엔진까지 독립된 전투기는 이 불안을 크게 줄여준다. 그래서 엔진은 가격보다 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택한 접근 방식은 정면 돌파가 아니다. 기존 강국들과 같은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유인 전투기 엔진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을 정면으로 선언하기보다 무인기와 차세대 플랫폼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선택했다. 표면적으로는 무인 플랫폼용 엔진이지만 기술의 뿌리는 동일하다. 출력 레벨과 구조 개념이 겹치기 때문에 기술이 성숙하면 유인 전투기로 전환하는데 큰 장벽이 없다. 이 선택은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다. 무인 플랫폼은 아직 국제규범과 통제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견제는 존재하지만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유인 전투기 엔진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분류돼 즉각적인 정치적 압박이 뒤따른다. 한국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면 충돌이 아니라 측면 진입을 택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영원히 통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성과가 가시화되는 순간 분위기는 급변한다. CJ 엔진이 공개되고 비행시험이 확인되는 순간 견제 수위는 급격히 올라간다. 외교적 압박 수출 통제 협력 제한이라는 이름의 기술 흡수 시도까지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방산 분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다. 기술이 올라갈수록 정치가 먼저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다음 세대 전투기로 넘어갈 수 없다. 지금 KF-21에서 멈추는 순간 한국 항공산업은 다시 조립국가로 되돌아간다. 반대로 이 고비를 넘기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진입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방향은 명확하다. 전투기 엔진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장기 투자를 선언한 건 단기 성과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신호다. 몇 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간다는 의미다. 이런 선언은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자 외부를 향한 경고다.
이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선택이라는 뜻이다. 이제 KF-21 엔진 이야기는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의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할 수 있느냐보다 끝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한 단계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결론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선택이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항공산업 지형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만약 한국이 전투기 엔진 자립에 성공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KF-21 한 기종의 성능이 좋아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군사 전략의 선택지가 완전히 바뀐다.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개발 속도다. 엔진을 외부에 의존하는 동안에는 모든 개량과 업그레이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려 해도 엔진 여유 출력과 열 관리 문제가 걸리고 항속거리 확장을 논의해도 연료 효율과 제어 로직에서 제약이 생긴다. 엔진이 내 손에 없으면 설계자는 항상 한 발 뒤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엔진을 통제하는 순간 기체 설계의 자유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설계 주도권의 회복이다. 다음으로 수출 구조가 달라진다. 지금 KF-21은 성능 대비 가격이 강점인 전투기다. 하지만 여기에 엔진 독립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는 순간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히 싸고 괜찮은 전투기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전투기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 차이는 계약 협상에서 결정적이다. 특히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처럼 외교적 균형을 중시하는 나라들에겐 엔진 자립 여부가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엔진 패키지 수출 가능성이다. 기체와 엔진을 함께 묶어 제공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판매를 넘어 장기 운용 생태계를 함께 파는 구조를 만든다. 정비, 교육, 부품, 공급, 성능 개량까지 전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을 수 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관계가 형성된다. 이건 방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점, 산업적으로 보면 효과는 더 크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항공산업의 정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적된 기술은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된다. 무인기 엔진 항공, 모빌리티, 우주 발사체, 고온, 소재 산업까지 전부 연결된다. 엔진 하나가 만들어내는 파급 산업은 단일 무기체계를 훨씬 넘는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엔진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군사 전략 측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엔진 자립은 곧 작전 자율성이다. 특정 임무에 맞춰 출력 특성을 조정하거나 장기 채공 임무에 최적화된 세팅을 적용하는 것도 외부 승인 없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같은 전투기라도 누가 엔진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이 모든 변화는 전제 조건이 있다.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다. 실패할 경우 리스크도 분명하다. 막대한 개발비와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압박과 산업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항상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은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온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지금 KF-21 엔진 개발 논의의 핵심은 단기 성과가 아니다. 이건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는 선택이다. 지금의 성공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길을 실제로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엔진을 향한 이 집요한 접근은 한국이 더 이상 조립국가로 머물 생각이 없다는 선언과 같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다. 이 선택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어떤 압박과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KF-21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한다. 한국의 이 선택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전투기 엔진은 기술이자 동시에 정치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누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침묵은 오히려 관심의 증거다. 미국의 시선은 복합적이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일정 수준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동맹국의 방위산업 역량이 강화되는 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엔진이라는 핵심 영역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분야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전략자산의 일부다. 그래서 노골적인 반대보다는 제도와 규범을 통한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협력 제한과 통제는 항상 동시에 움직인다. 중국의 반응은 훨씬 직설적이다. 기술적 난이도를 강조하며 회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분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계심이 깔려있다. 한국이 고출력 항공 엔진 분야에서 자립에 성공할 경우 동아시아 항공기술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인 플랫폼을 발판으로 삼아 유인 전투기 엔진으로 확장하는 전략은 중국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 유럽의 시선은 또 다르다.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엔진 기술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정 수준의 기술 기반을 확보할 경우 공동 개발이나 특정 모듈 협력이라는 형태로 접근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물론 이 역시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계산이 깔린 선택이다. 이 모든 반응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다. 아무도 한국의 움직임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였다면 가능성 수준에서 흘려보냈을 이야기지만 지금은 다르다. KF-21이 실제로 날고 있고 양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제 선택의 결과는 시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기간의 성과를 증명하는 분야가 아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정이 반복되는 긴 싸움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는 점이다. 한국은 엔진을 외부에 맡긴 채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프로그램이 아니다. 한국 항공산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준점이 됐다.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손에 쥐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이 갈림길에서 한국은 가장 어려운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 싸움의 결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위치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투기 엔진이라는 가장 높은 벽을 향해 걸어 들어간 이 순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언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KF-21 엔진 이야기는 한국 방위산업의 분기점으로 기록될